샌드위치 데이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이제 증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질병으로 근감소증을 이제 실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지금 저는 현재 원광대 의과대학의 미생물학 교실에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최근에 2021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이제 이 과기부에서 선정한 이 선도연구센터입니다. 지역신 선도연구센터로 근감소증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라는 이런 형태의 선도연구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8년까지 아직 뭐 한 3, 4년 남았는데 지금 거의 딱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단계에서 저희들이 센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버드에 있었고요. 미국에 있은 지는 한 15년 정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 가서 있다가 2012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구 과제들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우리 일종의 그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 속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들, 연구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주요 연구 주제는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이런 특별한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와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메디컬 스쿨에 있으면서 대부분 해왔던 일들은 이제 질병 동물 모델 개발하고 얘네들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람의 질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라든지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오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토콘드리아 또는 페록시옴이라고 불리는 세포 속에 있는 우리 세포로,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가장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 속에서도 보면 세포에는 보면 우리 DNA라고 불리는 우리 진핵세포에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 그 중에서 지금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이런 소기관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ATP라고 불리는 우리 에너지입니다. 그죠? 에너지를 만드는 파워하우스 공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 그리고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 이런 유전자들에 관한 기능 연구를 해왔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브라피쉬라고 불리는 동물 모델, 물고기입니다. 인도 송사리라고 불리는 겐지스강에서 처음에 이제 이 픽업이 돼서 약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에도 제가 현재 한국 제브라피쉬 연구의 연구회장인데 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학회에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연구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이제 근감소증을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센터 이름은 근감소증 3단계 토탈 솔루션 선도연구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과기부라든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원광대학교가 이제 주체가 되어 있고요. 그 참여하는 기관들을 보시면 병원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만 이 근감소증 환자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또는 치료 방안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과 충남대학교 병원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과기원,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전북대 이런 이 학교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저희 센터의 이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지나온 4년 차 동안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해오고 있고 어떤 논문들, 어떤 특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지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인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대로 의학적인 정의 자체는 근감소증은 일단 근육의 양입니다. 양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근량에만 아주 치중을 했던 초기에 이제 정의에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근육의 힘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근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신체의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 세 개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1차적인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만 2차적인 이런 근감소증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근감소증을 또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감소증 자체는 이제 일상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행장애라든지 일상 활동장애, 운동 부족도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한 기저질환에 의해서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악화가 되면서 어떤 경우에 보면 낙상이라든지 골절 이렇게 넘어지면서 또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낙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쉽게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이제 장기 치료라든지 이제 누워 계셔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근감소증이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로 이제 갖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질병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뭐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기저 질환들을 통해서 근감소증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감소증 환자 자체는 사망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이 질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사망률 보시면 이제 근감소증을 통해서 사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망률이 근량이 부족할 때보다 근력이 힘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 보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해 보면 또 이런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 실제적인 이 근육의 능력,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경우, 그래서 이제 보행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정의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보면 근량, 몸에 들어있는 특히 이제 사지에 우리 팔, 다리에 있는 근육의 양을 이제 우리 키로 이제 나눈 이런 형태로 이제 이 근육을 측정을 하는데, 근량을 측정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근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또는 근육의 기능에 훨씬 더 많은 어떤 근감소증의 위험률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자체의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이런 인구가 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초과를 할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전남이라든지 경북, 전북, 강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는 보면 대한민국 이미 이제 장수국가로 되어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아마도 최장수 국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대 수명이 지금 80세, 남자의 경우는 79세, 여자의 경우는 80세를 넘어선 이런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수명이 늘어날 텐데, 건강 수명 자체는 지금까지 약 65세 정도? 그리고 난 뒤에 점점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 또는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상태로 되면 뭐 올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좋은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소 이제 인생의 8분의 1 정도가 병수발이 필요한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이제 다시 근감소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아프신 이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산업 생산 인구 자체도 더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이슈까지 따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증 진단 자체는 보면 유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근감소증을 진단을 해서 질병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 연구회라고 해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 탑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근감증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진단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보면 CT라든지 MRI 같은 영상이죠. 또는 덱사라고 불리는 이런 영상 장비, 이걸 통해서 근육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근감증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초기부터 해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근감소증 학회가 2015년에 신설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근감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를 받았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보시면 이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형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근감증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심으로 시작을 해서 먼저 이제 근력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근력이 낮다고 생각되면 근량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근량과 근력이 둘 다 낮은 이런 형태일 때 보면 이제 살코피니아라고 이제 근감소증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단 자체가 되고 난 후에 신체 기능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근감소증이 아주 시비하냐, 아주 심하냐, 또는 이 마일드한 형태의 근감소증이냐를 이제 나누게 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유럽입니다. 그죠? 얘는 지금 유럽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몸이 다릅니다. 다르게 신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근육량도 더 많고요. 특히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또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형 진단 표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기준 자체가 이제 이 원장원 교수님 경희대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까지 한국근감증학회에 이제 회장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신 어떤 우리 병원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시는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 지금 들어온 환자가 또는 정상적인 이분이 이 평가를 했을 때 근감증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계신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병원, 각 대학병원 수준에서 근감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 기준 자체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적인 이런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표준이 보면 이 하스피털 세팅에서 이제 근력과 신체 기능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상태의 어떤 개인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종합병원 수준에서 근력과 신체 기능과 근량을 측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근량이 부족하고 근력이 부족한 경우에, 또는 근량이 부족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 살코피니아라고 근감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 다가 근량이나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주 심한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제안을 했고요. 이런 제안 자체가 이제 조금 받아들여서 많은 병원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자체는 발병 요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발병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이 자연적인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인이 되어서 30대, 40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도 잃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근양이나 근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비율이 상당히 이제 분포도가 넓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명한 사실은 근육량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정상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지금 근감증 치료법 또는 어떤 이 개선을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은 운동과 음식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가장 지금 이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근감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약물,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약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약물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감증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이제 근감증이 시작된, 이니시에이션 됐는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근육량을 잃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근감증 발병 요인은 이제 노화입니다. 그죠? 노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노화도 질병이다. 그래서 고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노화 기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나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신체 활동의 저하, 이게 가장 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 섭취도 줄어들고 이걸 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실조라든지 또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지 않는 이런 형태. 받아들여도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우리 동화작용을 불리는 세포 속에서 이런 작용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만들어주는 능력도 이제 중요하겠죠. 반대로 고장난 단백질이 세포 속에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몸을 사용하다 보면 세포도 오래된 세포들, 죽어가는 세포들은 죽이고 또 새로운 세포들로 이제 대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세포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항상 없애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세포가 새롭게 리제너레이션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제거를 못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고장난 단백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고장난 형태, 정상적인 흐름을 하지 못해서 이제 대사의 흐름이 막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비만이라든지 또는 만성 질환들, 당연히 이 근감증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기저질환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람마다, 환자마다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살아온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요즘에 말하는 이 환자 개인 맞춤 치료라고 하는 이 테일러드 되어 있는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운동 처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처방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단백 섭취도 섭취를 해서 이런 소화 능력 그리고 얘네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치료법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감증 발병 기전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저 질환들,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온 환경,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전 자체도 아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죠? 근육을 이루는 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세포 자체가 우리 근다발로 되어 있는 그 마이오 튜브 형태에서 마이오 파이버라고 불리는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들이. 근데 이런 섬유 자체가 아주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근감증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포가 특히나 이제 마이오 튜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얘가 탈락이 되고 다른 세포로 이제 들어와서 얘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 자체는 그냥 바로 없어지고 생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줄기세포 들어봤죠. 근육에 있는 줄기세포가 우리가 셀룰라이드 셀이라고 불리는 세포입니다. 이 근육 줄기세포가 가만히 이제 인액티브한 상태로 아직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는 그대로 있지만 어떤 고장이 난 마이오튜브를 이제 고치는 이런 형태에서는 얘가
마이오블라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이오사이트라고 불리는 세포, 근육 세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얘 기능이 고장난 상태면 얘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신호를 줬을 때 활성화되어서 이 세포를 만드는 세포로 빨리 이제 분할을 시킬 수 있는, 증식도 하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이 두 개 된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이 근육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신호, 정상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호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나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 세포 수준에서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기능 이상이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기능 이상 자체는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노화에 따라서 얘가 증식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줄기세포는 가만히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면 한 개가 빠르게 두 개의 세포로 되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원래 줄기세포의 이 기능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기능을 하는, 이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근육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빠른 증식 등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불리는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이런 세포 주기가 고장난 상태, 그래서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화연관 분비 표현형이라고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 염증들이 이 근감소증 상황에서는 아주 로우 그레이드한, 아주 낮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우리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인자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자기 세포에 어떤 신호를 주는데요. 이 신호를 주는 것 중에 아주 이 근감증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호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 그리고 고장난 단백질을 없애는 신호, 그게 이제 이쪽에 남아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신호, 단백질을 부수는 신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고장나게 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히나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활성 산소종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세포 속의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노화가 진행되는 이런 세포들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ATP라고 불리는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이 세포 소기관입니다. 얘 자체가 고장이 나면서, 이 손상이 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ATP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우리 세포 자체는 여기서 뭐 근육세포라고 보면 또는 줄기세포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어떤 세포가 계속적으로 살려면 얘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잘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신호,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그죠? 만들어내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또 고장난 걸 또 부셔서 그걸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 영양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화작용, 아나볼릭 시그널과 이화작용, 깨는 신호, 캐타볼릭 시그널, 이 두 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 이 신호 자체가 밸런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잘 살 수 있게 유지를 하는데 그 신호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제 대부분의 질병들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여기서는 근육인데, 근육에 있는 우리 머슬 속에 있는 근육에 하나의 세포가 고장이 나서 죽어도 우리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게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조직 수준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천적으로 보면 세포 수준에서 고장이 이미 나 있어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세포들까지 전파가 되면서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개로 이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상당히 필요해서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 센터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S 그룹이라고 또는 R 그룹, M 그룹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S and R and M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S그룹은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룹이고, R그룹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벤치워크를 하는 이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미디에이션 그룹은, M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널리 전파를 하고, 뭐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런 사회화를 시키는 이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룹 속에 보면 첫 번째 이제 S그룹은 우리 이제 근감소증 표준 데이터라고 해서 표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얘네들을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하나의 표준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각각의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이 갖고 있는 환자의 정보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가져온 정보가 바로 이렇게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이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특히나 이제 근감소증은 2021년부터 이제 질병 코드를 받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아까 말했던 CT라든지 영상 정보, MRI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정보가 있지만 걔네들이 지금 근감증을 위한 어떤 정보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S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알고리즘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즘에 말하는 오믹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세포가 DNA에서 RNA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이런 정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보의 흐름이 A라는 세포, 정상적인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B라는 환자에서 있는 이런 정보의 흐름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환자의 형태로 근감증을 나타내는, 그리고 아픈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흐름들을 단백질 수준에서 또는 그 위에 있는 DNA 수준에서 또는 DNA에서 RNA는 중간 단계에서 발현 정도, 이 수준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되게 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 형태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같이 데이터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리서치 그룹에서는 이제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진단 기법, 그리고 이제 좋게는 이제 치료제, 지금 현재 전무하다 관련 치료제를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에이션 그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이나 병원에서 또는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우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이라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교와 병원들이 있고요. 이런 종류의 뭐 여기 보시면 메일바이오도 있고, 뭐 한풍 네이처팜도 있고, 다른 어떤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이런 이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연구진이고요. S그룹에서 보면 이제 원광대학 서재호 교수 생화교실이고,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의 이현성 교수님, 그리고 R그룹에 제가 있고, 유동열 교수님이라고, 공정과학기술원 임채석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이상배 교수님, 그리고 M그룹에 원광대학교 양명 교수님, 병원에 이제 정창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각각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실적이 보면 아주 정말 우수하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이런 분들이고요. 아주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 팀들 자체가 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 우리 환자 또는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감증 연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진단법 개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사람에 대한 연구 또는 사람이 내놓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되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예전에 그냥 했습니다. 환자 오면 이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IRB가 그렇게 아주 그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가 되게 편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머리카락을 하나 쓰더라도 또는 P1 마이크로라면 정말 보이지 않는 수준 그걸 쓰더라도 이 IRB라고 불리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해서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 자체가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이걸 꼭 해야 되면 꼭 해야만 하냐, 이 수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정상인 분들과 그리고 근검자 환자에서 나오는 혈액을 통해서 이 혈액을 가지고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타액도 침도 될 수가 있지만 침보다는 이제 혈액이 훨씬 더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혈액을 대부분 체열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믹스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오믹스를 통해서 그냥 들어오신 분이 피를 뽑아서 이제 저희들 주면 바로 테스트를 해서 이분이 정상입니다. 이분이 근감소증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진단 기준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데 아주 근감소증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예비 근감소증 같은 이런 조기 환자도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피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보면 정상과 환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근감소증에만 타겟이 될 수 있는 우리 타겟되는 바이오마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찾아서 치료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혈액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오신 분이 근감소증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혈액 검사도 하지만 신체 기능도 하고 악력도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근량도 평가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분이 정상이다, 근감소증이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찾고자 하는 바이오마커를 찾아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연구는 지금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에 보면 슬기로운 재활병원이라고 저기 첨단인가요? 어디죠? 저기 그 한쪽에 있는데 제가 광주를 잘 몰라서 그 KTX 역 근처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있는 병원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동의를 받아서 근육의 양, 그리고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악력, 근 힘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랩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혈액의 기본적인 지표들을 받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상인지 근감소증인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오믹스를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혈액에 대한 대사 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데이터화해서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진단 바이오마커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 타겟을 찾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난 몇 달 전에 저희들 정상인 24명과 근감소증 환자 48명 검체를 보내서 지금 단백질 분석도 하고 있고 전사 조절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차이 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1000개 이상 분석을 해서 혈액 속에 실제 상당히 많은 단백체와 대사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표준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근감소증이다, 이 사람이 정상이다, 또는 이 사람이 조기 이제 근감소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어떤 퍼센트가 높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하나 낸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고요. 코케이션하고 자메이칸, 그 싱가포리안 중에서 중국 계열의 싱가포리안 이분들 약 120명 정도의 근육에서 나오는 전사체입니다. 이 실제로 근육을 뜯어서 그 속에 세포 속에서 있는 이 단백질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RNA 같은 이런 형태의 전사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어 있냐를 보는 이 차이점이 실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 sarcopenia 환자를 분리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물론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 어디 논문에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이제 뽑아내 올 수 있는 이런 형태고요. 이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의 유전자의 발현 정도만 확인을 해도 근감소증이다 아니다를 진단을 할 수 있는 정확도가 95%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다른 이 사람들, 인종도 다 다릅니다. 그죠? 정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개개인마다 어떤 근감증의 심각도, 아주 심하냐, 또는 마일드하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전자 4개의 발현, 또는 6개의 발현만으로도 이 정확도를 95%까지 올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어떤 인공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저희들 지금 이걸 위해서 단백질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사 조질체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혈액을 받고 뭐 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72명이었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150명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저희들 물론 이제 정상보다는 근감증을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제가 피를 뽑아서 이걸 테스트를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 이제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근감증일까라는 이런 의심 또는 아닐 거야라는 어떤 확신, 이런 걸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지만, 정말 이 쇠약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연구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근감증 환자 자체를 찾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생쥐, 흔히 알고 있는 생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죠. 생쥐들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애들도 있고, 나이가 아주 오랫동안 키우면 늙습니다. 얘들도 뭐 20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죠. 그죠? 20개월 되면 아주 좀 흔히 말해서 좀 약해집니다. 달리기를 시켜보면, 오른쪽에 보면 달리기 하는 데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달리기 하는 데 있죠? 우리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얘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뛰었냐, 얼마나 먼 거리를, 장거리를 뛰었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5개월과 20개월만 비교를 해도 15개월은 아주 팔팔합니다. 3개월, 15개월 정도 두 개를 비교하면 아주 뭐 비슷한 수준인데, 20개월만 딱 되면, 15개월에서 5개월만 지나도 20개월 되면 아주 수준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제 좀 노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덱사라고 불리는 어떤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토탈, 얘네들의 이제 질량,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이 얼마냐, 그리고 패시, 지질이, 지방 성분이 얼마냐를 이제 비교를 해서, 실제로 이제 물론 젊은 애와 늙은 쥐를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는 젊은 애, 얘는 늙은 애, 근데 얘 늙은 애 중에서도 달리기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다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근육의 양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체 기능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테스트 외에도 그립 스트렝스라고 해서 애를 손을 이제 철봉 같은 거 아주 얇은 걸 잡게 하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우리 흔히 아는 건 악력이죠. 악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타우드라고 해서 균형을 잡는, 이제 뉴로머스큘러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뇌에서 우리 근육으로 보내는 어떤 조절이죠. 이런 조절이 제대로 되는지를
로타더라고 해서 이제 계속 돌고 있는 이런 어떤 휠 같은데 쥐를 올려놓으면 얘가 계속 잡으면서 이제 거꾸로 돌아야 되는, 그래서 운동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이제 근육을 뜯어서 이렇게 보면 화면이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젊은 애와 늙은 애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근육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젊은 쥐에서 있는 TA라고 해서 우리 정강이뼈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뼈, 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요걸 이제 염색을 해서 어떤 종류의 타입으로 우리 근육이 빠르게 트위칭하는 패스트 타입이 있고 아주 천천히 트위칭하는 슬로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되는 인터미디엇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입 2B라고 타입 2A, 타입 1이라고 해서 얘는 되게 빠른,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아주 스프린트 할 때, 아주 빠르게 달릴 때 100m 아주 빨리 달리기 할 때 이 근육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천천히 오래 달리기 또는 이렇게 서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런 애들은 이제 슬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타입들을 제대로 이루어져 있나를 보는 거고요. 이 염색을 통해서 이제 TA라고 불리는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근육 자체를 젊은 애와 늙은 애를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르게 나오겠죠. 그게 얼마나 달라지나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얘네들의 어떤 근육 자체를 떼내서도 아까 말했던 유전자의 발현 정도, 단백질의 발현 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우스가 불리는 이 근육은 뒤에 있는 이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뒤에 삼두 쪽에 보면 안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되게 많은 슬로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패스트는 거의 아주 약하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지금 슬로우 타입의 아주 느린 이런 근육에 속하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젊은 애와 늙은 쥐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 단백질과 이 혈액 또는 근육에서 얘네들을 비교를 해서 사람과 일단 코릴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사람과 아주 다르면 이 쥐의 근육을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아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선 후보라고 해서 근검성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스크리닝을 합니다. 약물 스크리닝 할 때 보면 많게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들 얘네들은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을 약 한 30종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주 효과가 있겠다라는 얘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요. 이런 화합물 같은 경우는 3,000종 이상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주 좋은 애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세포를 키워서 이 세포가 이제 튜브를 만들 수 있게 세포를 키우고 나는데 분할을 시키면 세포가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어서 아까 나왔던 마이오 튜브 같은 형태로 됩니다. 이 튜브가 됐을 때 덱사메타존이라고 불리는 약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튜브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근감성을 유동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약을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했을 때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익스트랙트라든지 컴파운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덱사메타존으로 계속 처리했을 때와 얘네들을 넣어줬을 때 얼마나 달라지냐. 얘들 상대적으로도 얘보다 더 굵고 이 마이오 튜브가 근육의 파이버가 더 굵고 더 튼튼하고 멋지냐, 뭐 쉽게 말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냐를 보는 거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얘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하고 2차적인 스크리닝 할 때 좀 더 이제 시비한 환경에서 좀 더 강한 이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또다시 스크리닝을 하고 저희들 3차까지 끝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또는 나중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생쥐에서 똑같은 형태로 얘는 이제 빠르죠. 약 한 일주일 정도면 실험이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앞정강근이라고 불리는 TA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염색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잘 있느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잘 있느냐를 확인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근육의 무게가 지금 이제
보이드리지 않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졌죠. 얘가 지금 그냥 대조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지금 컨트롤이고요. 이제 뭔가를 처리를 했을 때 B는 떨어졌는데 C는 어느 정도 올라갔고 D는 뭐 B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육의 무게가. 근데 지금 A가 이제 정상적이네. B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중간에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 말은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육에 손상이 갔다라는 거고. D도 마찬가지로 B와 아주 유사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A만큼은 아니지만 B와 D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쩌면 아주 좋은 어떤 치료 약물의 이 어떤 캔디데이트다. 치료 약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 제브라피쉬라고 불리는 동물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얘를 연구를 했고요. 저는 물고기만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마우스도 하고 세포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은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이 물고기입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만큼 크지는 않고 되게 한 3cm, 4cm 정도 다 자라도 3, 4cm. 이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얘네들 돌아다닙니다. 줄무늬로 민물이고요. 약 28도 정도에서 얘네들을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메이팅을 해서 알을 낳으면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일주일에 한 100개 이상, 많게는 2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빠르게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원셀 아까 보여드린 그 세포고요. 이렇게 얘가 세포입니다. 얘는 지금 계란에 보면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실제로 세포고요.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쭉 빠르게 요게 한 3시간 정도 되면 이 많은 숫자의 1000개 이상의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10시간 정도가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계란 노른자를 세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들로 거의 엄청나게 빠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얘가 11시간, 12시간 되면 12시간 되면 이제 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한 18시간 정도 되면 이제 머리가 확실히 보이고 꼬리도 생기죠. 그 24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올챙이 같이 생긴, 물론 올챙이는 아닙니다만 머리와 이 척추가 생기고 얘네들이 다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꼬리가 생깁니다. 48시간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코리오나고 껍데기가 있었는데 껍데기를 벗어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아주 정말 빠르게 이 발생을 하는 모델이고요. 얘는 척추동입니다. 그죠?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서 이제 우리 사람과 조금 유사한 형태예요. 지렁이라든지 시렁스라든 예쁜 꼬마 선충 얕보는 게 아니라 척추동물이라서 무척추동물보다는 조금 더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덜 사이즈가 말씀드린 아주 작기 때문에 한 그 어항 속에 왕창 넣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보다 훨씬 더 연구하기에 좀 가격적으로 연구비가 좀 덜 든다라는 거고요. 그 아주 빠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분석하는 게 아주 용이하다라는 얘기고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기 때문에 연구 재료도 풍부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DNA 시퀀스 자체가 다 분석이 끝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를 연구하기도 편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 또는 우리 지놈 시퀀스 자체를 분석하기에는 아주 용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고요. 지넥스도 마찬가지로 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돌연변이 생산이 용이하고 사람과 사람 유전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에서 나오는 유전자죠. 이 유전자가 하는 기능이 70% 이상 유사합니다. 그 말은 정말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유전자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이제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라고 돌연변이를 시켜서 이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게. 그럼 A라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2만 개 중에서 한 개를 고장나게 만든 겁니다. 고장나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야생형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얘는 이제 죽습니다. 곧. 하나만 없앤데도 이렇게 잘 못 살고 죽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쪽에서 보시는 게 여기 뉴로머스큘러 정션, 그러니까 이 근육에서 신경이 와서 이제 우리 운동신경이 근육을 이제 자극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걔를 보면 얘가 지금 제대로,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하나 점들이 다 뉴런들이 와서 근육을 자극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전자를 또 이제 낙가웃을 돌연변이를 만들면 얘는 물고기에 있는 피입니다. 물고기도 피가 있죠. 적혈구가 지금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왈타임에는 적혈구, 정상적인 적혈구인데 얘는 적혈구 모양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혈구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막 낫 모양처럼 꺾여 있는 애들 모양이 되게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혈관 속을 돌다가 다 터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적혈구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단단한 세포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얘들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터지는 형태가 돼서 피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죠. 얘도 이제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 소기관, 그 대사에 관련되는 유전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페록시마에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말고 다른 미토콘드리아 유사한 어떤 소기관인데 이 소기관에 보시면 얘를 돌연변이를 시키면 얘가 정상적인 간에서 보이는 어떤 지방 지질이죠. 지질인데 얘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지방 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물고기도 마우스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되게 이제 다양한 어떤 표현형, 사람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표현형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근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육을 이렇게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 450mg 정도 되는 애, 피메일 같은 경우에 550mg 되는 암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순놈은 색깔이 약간 붉고 배가 이렇게 슬림하죠. 근데 피메일을 보면 속에 이제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퉁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트렁크 쪽을 이렇게 이게 다 근육이죠. 근육을 이제 잘라서 보면 우리 생선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보입니다. 그죠? 뭐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면을 보시면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아주 사이드에 끝쪽에 있는 얘네들이 슬로우 타입의 근육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과는 조금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가 이제 헤엄치는 게 뭐 이렇게 뭐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은 별의별 형태의 트위스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헤엄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슬로우가 사이드에만 있고요. 레트럴하게. 그리고 중간에 얘네들은 다 패스트한 근육입니다. 그 트위칭하는 방식이 다른 근육이죠. 중간에 이제 인터미디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자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에서 슬로우와 패스트와 인터미디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에는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마이오 파이버가 아까 보여드린 튜브들이 모아져서 파이버가 근 섬유가 됩니다. 그죠? 근 섬유들이 요 하나하나를 크게 이렇게 보면 섬유화되어 있는 이 섬유들이 다 보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 섬유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오 파이버의 우리 근 섬유의 사이즈, 에버리지 사이즈를 보시면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 비록 몸무게는 좀 적습니다. 이 암놈보다 순놈이 더 적지만 이 근섬유가 훨씬 더 큰 이런 형태로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 암놈은 알을 생산을 계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0개 이상의 알들을 이제 내놓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알 생산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 연구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대부분 이제 메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를 한번 이제 이 슬로우가 있는 부분, 인터미디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야생형과 돌연변이를 보시면 이 마이오5 하나하나가 얘는 보면 하나가 다 깨져 있는, 다 조각 나 있는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막 다 없어진 이런 형태들이 보입니다. 얘는 이제 물론 이제 유전자 하나를 없애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근육의 아트로피, 이제 sarcopenia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DIC 이미지로 그냥 컨트라스트 별로 없는 아무 염색이 안 된 상태로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가 근섬유에 있는 이 파이버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얘는 지금 거의 안 보이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있지만 하나하나를 나누는 어떤 정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없어진, 그래서 얘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물고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을 저희들도 운동 능력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이제 물이 플로우가 이렇게 흐르고요. 얘를 헤엄치게 하면서 속도를 계속 높여주면 한 1시간 헤엄치다가 되게 오래 칩니다. 생각보다 달라붙었죠. 이제 얘는 곧 탈락을 할 겁니다만, 물론 좀 미안하지만 달라붙었죠. 얘는 이제 실험 끝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최대 속도에서 견디느냐, 이게 정상적인 애와 돌연변이 또는 젊은 물고기, 나이 든 물고기, 이런 애들이 양적으로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신체 기능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거의 보여드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아까 보여드린 야생형 정상적인 암놈과 순놈입니다. 암놈과 순놈입니다. 한 10달 정도 된 애들인데, 야생형 정상적인 애들에 비해서 이제 돌연변이 애들은, 얘들이 다 지금 근육에 있는 기름을 보여주는 거. 우리 이제 패스트 타입은 별로 이 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로. 근데 슬로우, 바깥쪽에 있는 이런 애들은 지질 성분을, 지방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고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인데, 돌연변이 상태에서는 보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장을 못하는, 그래서 대사에 이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죠. 이런 애들이 뭐야? 얘는 이제 그냥 통 속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헤엄치는 애인데, 얘는 헤엄치는 게 아주 좀 느리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지 좀 되게 빌빌거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좀 잘라서 보니까, 야생형 같은 게 이제 근육인데요. 야생형과 돌연변이 보시면 이제 이런 염색들을 통해서 저기 섬유를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얘는 정상인데 얘는 보면 아주 진한 어떤 선들이 보이죠. 이게 지금 섬유화가 생긴, 근육에 손상이 와서 이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물고기는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이제 섬유화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라고, 나이가 들면 훨씬 더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파이브로시스 같은 어떤 섬유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섬유화가 생겼다는 말은 그 주위의 어떤 세포들 또는 그 조직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정상의 기능을 못합니다. 물고기는 근데 되게 잘 치유를 합니다. 물고기는 심장의 70%를 뜯어내도 심장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재생 능력이 엄청납니다. 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잘라도 자기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내는데, 얘가 돌연변이 생기니까 이 근육의 어떤 재생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어떤 섬유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 말은 이 유전자, 지금 우리가 돌연변이를 유도한 이 유전자가 근육의 정상적인 작용에, 정상적인 기능에 아주 중요한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마우스 실험도 하고 뭐 생쥐 실험도 하고, 사람한테 얼마나 고장이 나 있냐, 어떤 사람들 이 근감증 환자 또는 이 쇠약 이런 환자에게서 이 유전자가 얼마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콜레이션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를 찾아보는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뭐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보니까 이제 야생형보다는 돌연변이에서 이제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콜라겐 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콜라겐이 축적이 되고 특히나 이 콜라겐은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무드 머슬 엔티젠이라고 불리는 얘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 조직이 실제로 정상적인 근육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고기에다가 미안하지만 또 이렇게 주사 바늘로 근육을 또 이렇게 좀 구멍을 한번 내봤으면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고 나면 이런 상처가 남습니다. 얘가 이제 상처를 주고 약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요 지금 그린 색깔 이 그린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된 애들, 그리고 대표라고 그래요. 레드라고 표시된 애들이 보면 여기 노랗게 보이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줄기세포입니다. 근육 속에 들어있는 처음에 얘기했던 줄기세포. 얘네들이 고장이 나니까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줄기세포가 증식을 막 하면서 여기 이 고장난 주위로 막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야생형에서 나타난 일이고요. 반면에 이제 돌연변이, 아까 보였던 돌연변이에서는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지금 화살표 머리로 되어 있는 애들이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액티베이션 자체가, 줄기세포 자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로 고장을 치유를 잘 못하는 거죠. 대신에 되게 많은 세포들이 빨간 색깔이죠. 세포인데 얘보다 어쩌면 더 많은 숫자의 세포가 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고, 이 세포들이 이제 저기에서 고장 대신에, 고장을 치유하는 대신에 파이브로시스, 아까 얘기했던 섬유화를 유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물론 이제 저는 물고기를 하지만 아까 저희 센터 전체에 속해 계신 분들은 사람 가지고 환자를 보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마우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가 있고, 포텐셜 페인트라고 하면 이제 어쩌면 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는 정상이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죠?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신체 기능 검사 또는 이분들의 이제 혈액 샘플링, 영상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바이오 마크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혈액과 영상과 분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될 수 있게, 얘를 얘기하면 분자까지, 얘를 얘기하면 영상까지 다 통합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제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혈액을 이용을 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보여드린 대로 이제 개선 물질 또는 치료 약물,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건 개인 맞춤형입니다. 그죠? 사람마다 아까보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환자마다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지만 이런 기술들이 통합이 되면 아마도 이런 군들이 나오겠죠. 뭐 당뇨다 또는 뭐 어떤 허혈이다 뭐 이런 다른 종류의 어떤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런 질병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강관리 솔루션 안에는 이제 사람마다 유지를 할 수 있는 내 건강을, 특히나 이제 근육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웨어러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매년 이제 워크숍을 해서 이제 모여서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이제 자랑질하는 시간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잘하는 사람들 박수도 많이 쳐주고요.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런 되게 많은 기관들과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관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가 다 깨졌는데, 저희 실험실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 박사분 3분, 그리고 뭐 학생들, 대학원생 또는 이 연구원들이 있고요. 외부에도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요즘은 줌 미팅을 하니까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제 워크숍을 했던 사진이고, 뭐 다는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일본 가서 저희도 워크숍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룹들과 같이 누가 더 잘하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뭐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초 6학년 장주환입니다. 아까 지브라피시 모델로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롱변이에서 빨간색 이거 말이에요? 네, 그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걸 도롱변이에서 없앨 수가 있나요? 염증을요? 네. 돌연변에서 염증을 없앨 수가 있겠죠. 뭐 질문이 되게 고급진 질문이네요. 돌연변이 자체에서 염증을 지금 빨갛게 보이는, 실제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염증세포도 있지만 다른 세포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면역세포들, 특히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라고 하나요? 대식세포, 뉴트로필, 이런 애들도 뉴트로필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아까 파이브로시스가 제대로 잘 일어날까, 뭐 이런 연구들도 뭐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삐초등학교 4학년 한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2020년에는 이전에는 금강 소증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을까가, 왜 여기지 않았는지가 궁금하고, 2번째는 근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운동은 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2020년까지는 물론 이제 근감증이 그냥 증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죠. 외국에서는 2018년인가요? 17년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감증이 병이다라고 질병 코드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 질병 코드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21년이 돼서 드디어 이제 이게 질병이 되었죠. 질병이 된다라는 자체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보험 적용 과도 관련이 아주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말은 이제 환자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이 질병이 이다 아니다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죠. 왜 안 해줬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이걸 해라 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근력을 키우려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뭐 펄굽혀기 하고, 뭐 계단 오르기 하고, 내리기보다는 올라가기 하고. 근데 근력을 최근에 나온 심혈관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 논문 같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주 1시간을 달리거나 또는 뭐 2시간을 걷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요즘에. 그리고 뭐 실제로 어디 가서 웨이트 들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계단, 우리가 흔히 하는 아파트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4개? 4층? 5층이죠. 그죠? 1층에서 가면 5층.
만 하루에 매일 올라도 심혈관 질환이 올 확률이 몇 프로? 20%가 25배 떨어진다는? 하여튼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기본적으로 수만 번 버스가 가고 있으니까 한 번 딱 뛰어가는 정도. 그 정도만 하루에 해도 우리 심장병이죠. 심장병 또는 혈관에 관련되는 질환들이 떨어질 확률이 아주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라는 얘기죠. 그게 최근 나오는 대세입니다. 막 너무 과하게 격하게 운동할 거 없이 가끔씩 올라가기, 내려오기 뭐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대세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광주효덕초등학교 5학년 최유주인데요. 아까 금강소 발병 요인 중에 신체활동 저하랑 비만, 만성질환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근육질환 발병 요인이 있나요? 뭐가 있었죠? 뭐 다 될 수 있는데요. 밥 적게 먹기, 편식하기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물론 뭐 여러분은 지금 자연적 노화, 물론 노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노화와 아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체활동 저하, 비만, 되게 나쁜 것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만성질환, 이런 것들, 호르몬 수치, 얘네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많이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지금 몇 학년? 5학년? 5학년이면 너무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채소, 풀을 많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너무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주 영양가를 아주 고르게 맛이 없어도 먹다 보면 뭐 먹을만 하죠, 그죠? 그렇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네. 너무 이렇게 앉아서 너무 열심히, 물론 오락은 안 하겠지, 게임 같은 거 너무 빠지지 말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또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재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강민서라고 합니다. 1998년과 2001년도에 아미노산의 정맥투여나 경부투여를 통해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합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빅파마 아주 큰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효과가 사람한테 없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약물에서 있어서 이제 사람한테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은데 사람한테 주면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이제 변동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물을 개발할 때 100개를 트라이를 하면 2개, 3개가 약으로 실제로 나오는,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걸립니다. 하나의 약이 되려면. 그래서 이 약을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언제 진짜 툭 튀어나오는지는 모르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광주 성원초등학교 6학년 박지민인데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삐는 강요는 수학을 발명하고 추정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근육이랑 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거 발병 요인 중에 영양실조 또는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있는데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의 예가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에 잠깐만, 처음부터. 당뇨병이 췌장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근육에 문제가 있냐? 우리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고, 자는 거고,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얘네들을 흡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근육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또는 뭐 남는 것들은 지방세포로 또 가지고요. 특히 이제 또 다른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림페릭 베슬을 타고 간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애들도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또다시 반대로 얘기한 대로 고플 때 뭐 글루카곤이라든지 인슐린 이런 배가 부르다 고프다는 이런 호르몬을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몸이 조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적이 보장하는데 왜 근육이 아파요? 당연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 자체는 이런 영양 대사 자체가 고장난 상태고 면역 반응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레드 인플레이션 면역 반응이라기 면역 이 리스판스가 반응 자체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플라메이션 면역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감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뭐가 또 필요하다? 영양실조,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잘 안 먹는 사람들 얘기겠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단 거 많이 먹고 뭐 어떤 애들은 고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고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콩이라든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많은 연구에 보면 어느 정도 동물성을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물성을 먹는 게 우리 몸에 오히려 더 흡수는 좋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채식 아주 솔리 채식하는 분들도 있죠. 사는데 지장 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균형 있는 그런 식단이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떤 식습관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영양실조라든지 부족한 단백 섭취는 이제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셔도 많이 흡수를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연세가 들면 또 단백질을 많이 고기를 싫어하시죠, 그죠? 그런 형태라서 그래서 요즘에 커피에 단백질 넣어서 나오는 커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꼭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서플먼트처럼 기능성으로 이렇게 먹는 이런 형태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꼭 가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려고등학교 1학년 이하늘입니다. 네. 미오스타틴이라는 근육억제 단백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여기 근관성증과 관련해서 미오스타틴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미오스타틴에 대해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시도가 되었죠. 마이오스타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낙아웃을 하면 슈퍼 근육이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타겟팅을 근육만 해서 없앨 수 있는 물론 이제 사람한테도 뭐 적용을 요즘은 크리스프캐스나인이라든지 어떤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작용 자체가 얘도 호르몬 같은 계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작용이 심한 이런 형태라서 걔도 이제 탈락을 한 형태죠. 지금 알고 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제약회사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많이 지금 임상 이상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많이 탈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광주 서강중학교 1학년 반 남현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질문이랑 관련했는데 근감소증 치료제를 언제 얼마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근감소증 치료제를 연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질문이 되게 거대한데 근감소 치료제가 언제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선도연구센터가 이제 2021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근감소 선도연구센터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근육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근감소증이다, sarcopenia다 얘기를 안 했지만
또는 이 근육의 어떤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머슬 디스트로피라고 불리는 이양증, 뭐 하여튼 뭐 근육의 이상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근육을 연구한 분이 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숙명여대 약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도연구센터를 해서 거기에서도 작년에 아마 선도연구센터가 돼서 거기도 아마 실제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더 포커스를 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하는데 조만간 뭐 하나라도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죠. 그게 이제 브로드하게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타겟된 어떤 아주 좁은 층의 어떤 근감증 환자에만이라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상당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자를 모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TV를 보면 한 21년도, 제가 볼 때 21년도부터 TV에서 근육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특히 아침에 그 TV 많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뭐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명의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건강증이 뭐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를 인식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근육 좀 빠졌지, 나이가 들면 그렇지 정도. 아, 그게 건강증이다. 근데 이게 정말 기저질환과 연결돼서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더 필요한 얘기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더 많은 우리 연구자들이 이 근감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이제 오늘이 어제 휴일이고 내일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도 하루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쉰다고 해서 쭉 쉬려고 하는. 그래서 되게 요즘은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도 새벽 거의 뭐 2시, 3시까지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9 to 6 하고 이제 집에 딱딱 토요일, 일요일 없으면 무조건 나타나지 않고 휴일 뭐 5년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오늘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그리고 정말 잘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관심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주 어떤 후원 같은 이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몰라요. 제가 이럴 때,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실제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타겟은 아니었는데 이걸 알아들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감사합니다.